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창밖에 노을이 사그라지는 이 시간, 혹은 깊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당신에게 나지막한 안부를 건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채우고 이루고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도 가만히 있을 틈을 주지 않지요. 하지만 가끔은 그 거센 물결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그저 물길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인문학자 박영규 선생님의 저작, 그저 지나가게 하라입니다. 박영규 작가님은 수십 년간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와 노장 철학을 깊이 천착해온 분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노자의 도덕경 81장을 현대인의 지친 삶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고요. 우리는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손을 집어넣어 휘젓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비움, 단순함, 버림, 거리두기, 겸손, 검소, 느림, 끊어냄이라는 8가지 키워드를 통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당신의 맺힌 마음을 풀어줄 문장들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 사이사이의 여백에서 당신만의 숨구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노자의 지혜가 흐르는 강물에 마음을 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할 때,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소나기의 힘을 빼는 법을 알려줍니다. 박영규 작가의 섬세한 문장과 노자의 서늘한 통찰이 만난 이 기록들을 통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담, 맑고 담백하게 흐르는 법. 나는 물을 보며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말을 되새깁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 머뭅니다. 나의 삶도 이 물처럼 담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책장을 넘기며 작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혹시 너무 뜨겁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문장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뜨거운 열정이나 강렬한 애착이 좋은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도리어 담담한 관계가 오래간다고 말합니다. 설탕물은 금방 질리고 술은 취하게 하지만 맹물은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으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담담한 거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나는 책 속에 담긴 군자의 사귐에 대한 글귀를 읽어봅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맑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는 맑음으로써 친해지고 소인은 달콤함으로써 끊어진다. 이 문장을 읽으며 나는 지난날의 관계들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무리하게 마음을 쓰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를 소진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뜨거움이 식었을 때 찾아왔던 그 깊은 공허함은 또 얼마나 컸던가요? 작가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노자의 역설을 강조합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과 질투,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바로 담의 철학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찻잔 속에 떨어진 찻잎처럼 가만히 바닥으로 가라앉게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진 진심만이 남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맛을 내려고 애쓰며 사는 것 같아요. 더 달콤하게, 더 자극적으로 나를 포장하려다 보니 정작 나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 모든 맛의 근원입니다. 내가 담백해질 때 나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흙탕물이 가만히 가라앉아 투명한 본연의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단, 단순함이 가져다주는 자유.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 단순함을 떠올립니다. 작가는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로 너무 많은 선택지와 복잡한 생각을 꼽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소유물들이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배우는 자는 매일 보태고 돌을 닦는 자는 매일 덜어낸다. 노자의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온 방식에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지식은 쌓는 것이 미덕일지 모르나 인생의 지혜는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작가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삶의 다이어트를 권합니다. 책상 위에 잡동사니부터 머릿속에 해묵은 고민까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시 책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복잡한 것은 아직 덜 익은 것이며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문장 속에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우리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 필요에 둘러싸여 있나요? 남들이 사니까 사야 할 것 같고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할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작가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핵심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찬 인생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저녁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의 맛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이 단순해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진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덧붙이자면 단순함은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본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자기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조각상은 불필요한 돌덩이를 깎아내고 남은 형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덜어내야 할 불필요한 돌덩이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야기 4. 버림으로써 얻는 더 큰 세계. 나는 버림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잠시 멈춰섭니다. 작가는 노자의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움켜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정작 그것을 놓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손바닥을 펴면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지만 주먹을 꽉 쥐면 그 안에는 공기조차 머물 수 없다. 작가가 인용한 이 비유는 버림의 역설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영광, 지나간 상처, 혹은 내가 옳다는 아집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령들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특히 명예와 평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책의 한 대목을 읽습니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일을 다 마쳤는데도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 할 때 화가 미치게 됩니다. 나는 이 문장을 보며 자연의 이치를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나무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고 내년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향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과감히 손을 펴십시오.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저 지나가게 하십시오. 비워진 그 손에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집착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고 버림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작은 깨달음을 보태자면 버린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나를 버릴 때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받아들일 여유를 얻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바람이 통하고 온기가 스며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쥐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조용히 놓아주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리 건강한 거리가 관계를 지킨다. 나는 거리두기라는 말을 떠올리며 관계의 깊이를 가늠해 봅니다. 작가는 노자의 철학을 빌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고 사랑할수록 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때로 서로를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되고 멀리 있으면 추워서 온다. 고슴도치의 딜레마와도 같은 이 문장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작가는 노자가 말한 소국과민의 이상향을 관계론으로 치환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살지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작가의 통찰에 깊이 공감하며 책장을 넘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명목으로 상대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충고라는 포장지로 상대의 자율성을 훼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가 생기려면 빛과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하듯 영혼의 깊이를 확인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은 혼자만의 섬으로 떠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힘도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관계의 거리는 마치 악보의 쉼표와 같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아름답게 흐르듯 관계에도 숨 쉴 틈이 있어야 건강함이 유지됩니다. 너무 밀착되어 서로의 결함만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 떨어져 상대라는 존재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금 적당한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 겸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지혜. 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작가는 노자가 가장 찬양했던 물의 성질 중 하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듭니다. 물은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축축한 곳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도에 가깝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합니다. 하지만 높은 곳은 위태롭고 바람이 거셉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넓어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가 됩니다. 작가는 겸손을 비굴함과 구별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실력을 감추는 내숭이 아니라 내가 우주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임을 깨닫는 거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장을 읽으며 마음속에 뻣뻣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센 것을 이긴다. 노자의 이 말처럼 굳어있는 것은 죽은 것이요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굽힐 줄 아는 나무가 폭풍에 꺾이지 않듯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더 낮추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진심이 당신의 품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겸손은 자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낮은 곳에 있으면 무엇과도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허물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결국 모든 물의 주인이 되듯 당신의 낮아짐이 당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에너지의 낭비를 막는 검소함. 나는 내면의 에너지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살핍니다. 작가는 검소함을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생명력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합니다. 노자는 3가지 보물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검소함이었습니다. 검소하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다. 이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기에 타인에게 너그러울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부으며 과시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정작 내면이 고갈되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고 인색해집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말의 검소함을 특히 강조합니다. 말은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통로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구절처럼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내면의 힘은 단단해집니다. 또한 감정의 검소함도 필요합니다. 별일 아닌 일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감정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갔나요? 타인의 뒷담화에 혹은 가상세계의 화려한 이미지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쏟아붓지는 않았나요? 검소함이란 나를 살리는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룩한 인색함입니다. 그 인색함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검소함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내 영혼을 위해 에너지를 남겨두는 지혜이지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를 돌보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면이 풍족한 사람은 겉을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보석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서두르지 않는 삶의 리듬. 나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느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빨리 결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노자의 말을 빌려 발돋움하고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멀리 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순리대로 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무위무불이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고 닥달한다고 해서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자연에는 다 제 속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작가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특히 이 서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는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매듭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나도 달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풀꽃의 향기도 맡고 구름의 모양도 관찰하며 걷는 이가 결국 가장 풍성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조급함이라는 채찍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꽃은 당신만의 계절에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느림은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흐름을 믿고 당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화려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8번째 이야기단, 단호하게 끊어낼 때 생기는 길.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단절의 용기를 생각합니다. 작가는 비우고 덜어내는 과정의 종착역으로 단호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어중간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늪으로 빠뜨립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 나쁜 습관, 무의미한 미련을 단칼에 베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돈은 평탄하지만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한다. 노자의 이 말처럼 우리는 자꾸만 유혹에 빠져 샛길로 셉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력입니다. 작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입술을 닫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온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과 결별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며 단절의 미학을 완성합니다. 죽음은 삶과의 완전한 단절처럼 보이지만 노자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귀향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들과 기꺼이 단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마저도 그저 지나가게 둘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성장과 평온을 방해한다면 오늘 밤 단호하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끊어냄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 뒤에는 명징한 맑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덧붙임은 이렇습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위한 여백입니다. 나쁜 것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박영규 작가의 그저 지나가게 하라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8가지 키워드를 따라오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만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꼿꼿이 서 있던 고목은 부러지지만 바람을 따라 휘어지던 갈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인생의 풍파가 당신을 덮칠 때 그 풍파와 맞서 싸우느라 온몸에 힘을 주지 마세요. 그저 몸을 낮추고 그 바람이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지혜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일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당신의 고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되거나 혹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놓아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밤 그 무거운 마음을 창밖의 어둠 속에 살며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자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흐른다 라고요. 여러분의 밤이 물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 어제의 피로를 다 씻어내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워진 영혼으로 눈뜨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더 채우지 않아도, 더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온전한 우주입니다. 노자의 지혜가 당신의 꿈속까지 따뜻하게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